이게 바로 내년 수준이야.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퇴. 역겨운 파열음과 함께 미지근한 갈색 액체가 한지윤 하사의 얼굴 정면으로 날아들었다. 시간이 멈췄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라는 계룡대. 그 안에서도 가장 호사스러운 장성 가족복지회관, 계룡 아르메의 고급스러운 실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던 카페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뺨을 타고 흐르는 갈색 커피물은 턱 끝에 매달려 한지윤의 단정한 전투복 깃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민준 준장의 부인 박화영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서 있었다. 곁에 있던 김상병은 제 얼굴이 당한 것처럼 사색이 되어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곁에 있던 화분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시끄러워. 박화영의 날카로운 고함이 다시 한번 카페를 울렸다. 그녀는 김상병을 벌레 보듯 쏘아보더니 다시 한지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눈 안 내리까라? 이 천박한 년이. 불과 몇 분 전 박화영은 이 아름의 카페에서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점장과 직원들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명품 가방을 점장에게 맡겼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퀴퀴해? 저 구석에 저건 뭐야? 그녀의 손가락은 청소 지원을 나온 김상병을 가리켰다. 점장이 일손이 부족해 나온 병사라고 변명하자 박화영은 저런 냄새나는 군발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라 이거야? 라며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김상병은 과거 박화영에게 모욕당한 기억이 되살아나 공포에 질린 채 도망치듯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커피를 사러 온 한지윤 하사가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3스타 대장의 딸이 아닌 그저 한 하사로 묵묵히 복무 중이었다. 그녀는 특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을 싫어했지만 임무 중 갈증을 해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그녀가 주문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박화영의 고성이 터졌다. 이게 커피야? 쉰내가 나잖아. 너 이리 와봐. 박화영이 지목한 것은 커피를 만든 직원이 아니라 출입구 근처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김상병이었다. 너 때문에 커피 맛을 망쳤다는 비논리적이고 폭력적인 갑질이 시작되었다. 김상병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끌려나와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야 이 자식아. 내 부모는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그때였다. 한지윤이 김상병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사모님. 김상병은 현재 청소 임무 지원 중인 병사입니다. 커피의 품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히. 일개 하사 나부랭이가. 박화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하찮은 여군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뭔데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야, 너 계급 뭐야? 하사? 박화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지윤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것 봐라. 눈 똑바로 뜨는 것 봐. 야, 너 지금 그게 군인 눈빛이야? 어디서 천박하게 눈을 그렇게 떠. 그리고 다음 순간 박화영은 마시던 커피를 그대로 한지윤의 얼굴에 뱉어버린 것이었다. 다시 현재.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 한지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거운 모욕감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커피인지 눈물인지 혹은 끓어오르는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주먹을 꽉 쥔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박화영은 한지훈이 울부짖거나 혹은 대들기를 바라는 듯 했다. 그래야 군기가 빠졌다며 더 큰 소리를 칠 명분이 생기니까. 너, 내 남편이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박화영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내 그 더러운 군복 당장 벗겨줄게. 박화영은 자신이 뱉어낸 커피로 엉망이 된 컵을 테이블에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당당하게 카페를 걸어나갔다. 마치 방금 대단한 훈장이라도 받은 개선장군처럼. 카페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점장과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의 눈치만 살폈다. 김상병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한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다. 그 모욕의 증거를 섣불리 닦아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김상병에게 다가갔다. 김상병. 그녀의 목소리는 커피에 젖기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단단하고 차가웠다. 괜찮으십니까? 김상병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일어나. 괜찮은지 물어볼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한지우는 김상병을 일으켜 세웠다. 방금 일 똑똑히 봤나? 예. 봤습니다. 좋아. 한지우는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 그대로 계산대로 향했다. 사색이 된 점장에게 그녀는 나직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 CCTV 있죠. 방금 전 상황이 찍힌 영상, 지금 당장 확보 요청합니다. 점장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다. 한하사님. 그게 박 사모님 일이라. 군 복지회관 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입니다. 한지훈이 말을 잘랐다. 목격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녀는 커피가 묻은 전투복 주머니에서 군인 수첩을 꺼냈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갈색 커피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차갑고 강철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수는 가장 처절하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바로 이 순간 시작되었다. 한지훈 하사의 뺨에는 여전히 그날의 모욕이 갈색 얼룩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뱉은 말은 그 얼룩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계룡 아르이 카페의 점장 귀에 박혔다. CCTV 말입니까? 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 사태가 어디로 튈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한쪽은 일개 하사, 다른 한쪽은 장군의 부인, 그것도 가장 기세등등하다는 이민준 준장의 부인 박화영.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한하사님, 박 사모님 일이라. 제가 어찌할 수가. 한지우는 점장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점장님, 저는 지금 사모님의 사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복지회관 내부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의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녀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군인 수첩과 펜을 꺼냈다. 현 시간부로 금일 카페 내부를 촬영한 모든 영상 자료에 대한 정식 보전 요청서를 발부합니다. 만약 이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될 시 점장님은 증거인멸 교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한하사님. 이것은 제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군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점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관리실이죠? 지금 당장 금일. 네, 지금 이 시간까지의 모든 녹화본. 원본 그대로. 예. 봉인하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덮었으면 안 됩니다. 한지우는 그제야 시선을 돌려 여전히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김상병에게 다가갔다. 김상병. 으, 으. 김상병은 그녀의 얼굴에 남은 커피 자국을 보자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치를 떨었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일어나. 하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김상병. 한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김상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비난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의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오늘 본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당했던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상병입니다. 박 사모님이 저 하나쯤은, 그래, 너 하나쯤, 나 하나쯤. 한지훈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래서 저런 인간들이 이 군복을 마음대로 모욕하는 거다. 내가 오늘 눈을 감으면 너는 전역하는 그날까지 저 여자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아니, 전역해서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 내 동생이 군대에 와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너는 그저 눈을 감으라고 말할 테니까. 김상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비 오는 날 훈련소로 복귀하던 길에 흙탕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박화영에게 30분간 내 부모는 너를 이따위로 가르쳤냐는 욕설을 들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 저는 선택은 내 몫이다, 김상병. 한지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헌병대로 간다. 내가 오늘 본 것을 내 양심에 따라 진술할 준비가 된다면 이따가 헌병대에서 보자. 한지우는 모욕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얼굴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걸음으로 아르이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뒤로 김상병이 꽉 깨문 입술 사이로 피맛을 느끼며 서 있었다. 계룡대 내 헌병대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당직을 서던 헌병대 중사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눈앞의 여군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하사. 육군 하사 한지훈. 금일 14시경 복지회관 아르이 카페에서 민간인 박화영 씨에게 폭행 및 모욕을 당했음을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한지훈은 얼룩진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녀가 당한 모욕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박화영 씨라면. 이민준 준장님. 사모님 말씀이십니까? 중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피고 소인의 신원은 제가 아닌 헌병대에서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당한 사실과 목격한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고소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폭행의 시간, 장소, 행위가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 소인은 사소한 트집으로 김상병을 모욕하였고 제가 이를 제지하자 저에게 천박한 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마시던 커피를 얼굴에 뱉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목격자는 있습니까? 김상병 본인이자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또한 카페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여 점장에게 보전 명령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즉각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사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일개 하사가 현역 준장의 부인을 고소했다. 그것도 폭행으로. 한 하사.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물론 사모님이 잘못하셨겠지만 좋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부에서는 중사님. 한지윤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군인이 군인에게 폭행당해도 좋게 해결하십니까? 계급이 높으면 혹은 계급 높은 사람의 가족이면 군법 위에 존재합니까? 저는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하사가 혹은 이 고소장이 자신의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헌병대장, 아니 그보다 더 위로. 이 보고는 지금 당장 올라가야 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한지윤은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성. 헌병대 사무실을 나온 한지윤은 비로소 크게 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파랗고 높았다. 그녀는 전투복 소매로 뺨에 말라붙은 커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모욕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이 싸움은 오롯이 군인 한지윤의 싸움이어야 했다. 보고는 폭탄처럼 전해졌다. 계룡대 헌병대장의 사무실을 거쳐 육군 본부 법무실, 그리고 마침내 육군 참모총장 직무실의 옆 육군 대장 한강철의 집무실에 도달했다. 대장님. 부관으로 있는 이 대령이 평소와 달리 극도로 긴장한 얼굴로 결제 서류가 아닌 사건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게 뭔가? 한강철 대장은 거대한 집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던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헌병대에서 올라온 특이사항 보고입니다. 대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강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직접 봐야 할 정도의 일이라면 보통의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군 장성 가족에 의한 폭행 및 모욕 사건 보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다음 줄 피해자 항목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한강철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피해자 육군 하사 한지윤. 그의 딸이었다. 이 대령은 숨을 죽였다. 그는 한강철 대장이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이민준 준장을 호출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이 사건을 애머버리라고 지시할 것인가? 몇 분 같은 침묵이 흘렀다. 한강철은 보고서의 마지막 글자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커피, 폭행, 모욕, 김상병, CCTV, 그리고 고소장. 그는 딸이 자신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곧바로 헌병대로 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강철이 낮게 탄식했다. 그것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딸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굳이 사병부터 시작해 하사가 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딸. 아버지의 별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서겠다며 일부러 가장 험한 곳을 찾아다니던 딸. 그런 딸이 군대 안에서, 그것도 장군의 아내라는 자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당장이라도 이민준 준장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다. 박화영이라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딸아이 앞에 무릎 꿇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육군 대장이었다. 한강철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던 사적인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군을 통수하는 지휘관의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다.
헌병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준장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예. 이 사건은 한강철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딸 한지윤의 사건이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이 일개 준장 부인에게 뺨을 맞은 사건이다. 잠시 후 헌병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한강철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충성. 대장님 부르셨습니까? 보고서 봤네. 한강철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할 것 없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다만 한강철이 천천히 돌아서며 헌병대장을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자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네의 군 생활은 물론 이 육군의 명예가 달렸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명령은 하나야. 한강철은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 위에 손을 얹었다. 법과 원칙대로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게.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내 딸이라서가 아닐세. 한강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피해자가 내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대로 해야 하네. 만약 내가 이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는 순간 우리는 저 오만한 준장 부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하고 피고 소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게. 관련자 전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 조사하게. 하지만 이민준 준장님은 이민준 준장이 이 일에 개입하려 한다면 한강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의 증거가 될 걸세. 그 또한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이 격앙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갔다. 한강철 대장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는 빛의 속도로 헌병대 수사팀에 전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대장의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호화로운 빌라. 박화영은 방금 전 아르이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미친년.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녀는 바닥에 침을 뱉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 그때 남편인 이민준 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야. 나 오늘 속 뒤집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 계룡대의 웬 미친 엑스이. 당신.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늘 여유롭고 느긋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나? 집이지.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복지회관에서. 하사관한테. 커피를 뱉어? 박화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년이 먼저 나한테. 닥쳐. 이민준 준장의 고함 소리에 박화영은 귀를 의심했다. 그 하사 이름이 한지윤이라고. 그 여자가 지금 당신을 폭행죄로 헌병대에 정식 고소했어. 뭐? 고소? 미쳤나봐, 인연이. 하사 따위가 어딜 감히. 자기야, 당장 그년 군복 벗겨. 아니, 영창에 쳐넣어. 하극상 아니야, 이거? 하극상은 무슨. 당신은 민간인이잖아. 정신 차려. 지금 그 고소장이 헌병대장을 거쳐서 한강철 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아. 한강철 대장?
박화영은 그 이름이 누군지 잠시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3스타. 육군의 실질적인 넘버 2. 아니, 고작 하사년 하나가 커피 좀 맞았다고 3스타한테까지 보고가 가?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게 생겼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이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당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 그 한지훈이라는 하사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그냥 재수 없는 년이지. 그 한지훈 하사가 한강철 대장 외동딸이야. 이 멍청한 여자야. 뭐라고? 박화영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민준 준장의 집무실은 냉골이었다. 방금 전 아내와의 통화가 끝나고 그는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강철 대장의 딸. 그는 이가 갈렸다. 아내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하필이면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강철 대장의 딸이란 말인가. 그는 육군 내에서 한강철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원칙주의자.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 최전방 수색대로 보내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했다. 그런 자의 딸을 아내가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건드렸다. 끝이다. 이대로면 내 군 생활도 끝이다. 이민주는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육군 본부에 포진한 자신의 동기들,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 민준일세. 자네, 혹시 뭐 들은 거 있나?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준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와중에 나한테 전화를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집사람이 실수를 좀. 실수? 한강철 대장 딸 얼굴에 커피 뱉은 게 실수인가? 이 사람아, 지금 대장님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네. 헌병대가 아주 칼을 갈고 있어.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말게. 끊어. 딸깍. 다음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미안하네.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세. 여보게. 자네. 딸깍. 그가 그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맥과 연줄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한강철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빌어먹을. 이민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아내 박화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당장 그 한지훈 하사라는 애. 만나. 무릎을 꿇든 돈을 주든 뭐든 해. 고소만 취하하게 만들어. 그게 당신이 살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야. 한강철 대장의 지시가 떨어진 헌병대는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움직였다. 수사팀은 즉각 아르이 카페의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했다. 화질은 선명했다. 박화영이 김상병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 한지훈이 막아서는 모습, 그리고 박화영이 망설임 없이 커피를 그녀의 얼굴에 뱉어버리는 그 끔찍한 순간까지.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증거였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수사관이 입술을 깨물었다. 피해자 진술 확보했나? 한지훈 하사 진술은 확보했습니다. 목격자. 김상병, 지금 대면 조사 중입니다. 조사실. 김상병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김상병. 긴장할 것 없다. 우리는 자네를 처벌하러 온 게 아니야. 자네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 수사관의 따뜻한 말에도 김상병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에게 박화영은 여전히 공포 그 자체였다. 만약 제가
사실대로 말했다가 박 사모님이 자네를 보호할 거다.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수사는 한강철 대장님께서 직접 원칙대로 지시하신 사항이다. 그 누구도 자네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군이 자네를 보호할 거란 말이다. 네. 대장님. 그 말에 김상병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한지훈 하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오늘 눈을 감으면 너는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김상병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사모님이 한 하사님 얼굴에 커피를 뱉었습니다. 그것뿐인가? 우리는 자네가 과거에도 박화영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실인가? 김상병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사실입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김상병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과 공포가 터져나왔다. 비 오는 날 흙탕물을 튀겼다고 길바닥에서 30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부모님 욕까지. 또 제가 사모님 댁에 한남동에 가서 개를 산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수사관의 눈이 커졌다. 병사를 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훈련소 복귀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의 진술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김상병의 진술을 토대로 이민준 준장 부대의 운전병들과 행정병들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운전병 일동 박화영 사모님, 서울 시내 백화점 쇼핑 피부과, 심지어 아드님 여자친구 만나는 자리에까지 전부 관용차로 모셨습니다. 운행 일지에는 부대 복지 점검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라고, 행정병 일동 복지회관에서 샘플 명목으로 가져간 와인 고급 식자재 전부 사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공식 만찬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민준 준장은 알고 있었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운행일지, 물품 반출 전부 이민준 준장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사모님 잘 모셔라. 사모님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수사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준장 부인의 갑질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현역 장성이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군수품을 횡령하며 병사들을 산호비처럼 부린 거대한 군 기강 문란 및 직권 남용 사건이었다. 한지훈 하사의 얼굴에 뱉어진 그 한 잔의 커피가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비리의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수사관의 책상 위로 이민준 준장과 박화영 부부를 올가맬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기 시작했다. 박화영은 서울 한남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거실에서 남편 이민준 준장이 퍼부은 고함을 되새기고 있었다. 한강철 대장, 딸이라고?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3스타 대장, 육군의 실질적인 권력자. 그녀는 그저 재수 없는 하사 나부랭이, 군복 입은 계집애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의 얼굴로 떠올랐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남편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를 맴돌았다. 당장 그 한지훈 하사라는 애 만나. 무릎을 꿇든 돈을 주든 뭐든 해. 고소만 취하하게 만들어. 그게 당신이 살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야.
박화영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차 키를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 세단을 몰아 미친 듯이 계룡대로 향했다. 하지만 위병소 앞에서 그녀의 차는 가로막혔다. 사모님, 지금 등록되지 않은 민간 차량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의 싸늘한 눈빛.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깍듯이 경례를 붙이던 그들이 아니었다. 소문은 이미 이 거대한 성체의 가장 낮은 곳까지 퍼져나간 것이었다. 비켜. 나 이민준 준장 부인이야. 너희들. 상부의 지시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쾅. 쾅. 박화영은 핸들을 내리쳤다. 그녀는 차를 돌려 계룡대 외곽에 있는 군인 아파트, 즉 관사 근처에 차를 세웠다. 한지훈 하사가 그곳에 산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지금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의 한지훈 하사였다. 박화영은 맹수처럼 차에서 뛰쳐나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너. 한하사. 아니, 지훈 씨. 한지훈은 갑자기 튀어나온 박화영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그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화영은 그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덥석 한지훈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실수를 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응? 내가 다 보상할게. 그래, 보상. 얼마면 되겠어? 얼마를 원해? 내가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집안 어른들. 아니, 한 대장님께는. 제발 이 일은. 한지훈은 자신의 팔을 붙잡은 박화영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고소는 취할 생각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화영의 눈이 뒤집혔다. 애원과 공포가 뒤섞여 있던 그녀의 얼굴이 다시금 본래의 악독한 분노로 물들기 시작했다. 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고 날카롭게 변했다. 너. 내 아빠 백 믿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삼스타 딸이면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야? 너 이 일이 커지면 내 아빠도 무사할 것 같아? 그래, 어디 해봐. 내 아빠가 삼스타면 뭐해. 군대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야. 너 하나 때문에 내 아빠 군 생활에. 지금. 한지훈이 박화영의 말을 잘랐다.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년아. 그렇습니까? 한지훈은 천천히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통화 녹음 중임을 알리는 붉은 표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하신 말씀. 얼마면 되겠냐는 뇌물 공여 시도. 그리고 내 아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 맞으십니까? 뭐? 이 녹음 파일은 헌병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사모님. 박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그 휴대전화를 노려보았다. 너. 에이. 저는 제 아버지의 힘을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법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제 아버지를 모욕하셨습니다. 한지훈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박화영을 지나쳐 자신의 관사로 걸어갔다. 안 돼. 거기서 서라고. 박화영의 절규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여보, 으아앙. 그년이 내 말을 녹음했어. 그 미친년이. 같은 시각 이민준 준장의 집무실. 그는 아내의 절규를 들으며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인맥이 모두 끊겼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마지막 남은 퇴로까지 불태워버렸다. 뇌물 공여 시도, 협박. 그가 절망감에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얼굴에 헌병대 수사관 2명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이민준 준장님. 수사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금일부로 준장님을 직권 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 조사함을 통보합니다. 이민준의 손에서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의 세상도 그렇게 박살나고 있었다. 군 검찰의 조사실은 육군 본부의 그 어떤 방보다도 차갑고 건조했다. 이민준 준장은 어깨에 달린 별이 무겁다는 것을 생전 처음 느끼며 젊은 군 검사 박소령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일개 하사관 하나 때문에 이 육군 준장을 이런 식으로 모욕해도 되는 거요? 박소령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모욕은 한지훈 하사와 김상병이 당했습니다, 준장님. 그는 준장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 말투에는 일말의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계급장 잠시 떼시고 피의자 이민준 씨로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의자? 부르시죠. 박소령은 조사실 화면에 아르이 카페의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소리 없는 화면 속에서 아내 박화영이 한지훈의 얼굴에 커피를 뱉는 장면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부인께서는 이 행위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민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될 예정입니다. 그건 내 집사람이. 물론이죠. 박소령이 말을 잘랐다. 그래서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이민준 준장 부대의 관용차 운행 일지였다. 이 허위 운행 일지 결재란에 준장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시간 운전병의 진술에 따르면 준장님은 부대 복지 점검이 아니라 한남동 자택에서 사모님을 태워 청담동의 한 백화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건 운전병 녀석이 운전병 탓입니까? 박소령은 다음 자료를 넘겼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복지회관 고급 와인 및 식자재 반출 목록입니다. 공식 만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준장님 결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 그날 육군 본부에는 그 어떤 공식 만찬도 없었습니다. 이 물품들 전부 한남동 자택으로 배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소령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김상병을 사모님 댁계 산책에 동원하려 하셨더군요. 김상병이 이를 거부하자 그 뒤로 있지도 않은 작업에 차출하며 불이익을 준 사실도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이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때였다. 이민준은 무너졌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의 군복이, 그의 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나는
모릅니다. 으흐. 나는 정말 아내가 집사람이 멋대로 한 겁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조사실의 모든 공기가 경멸감으로 얼어붙었다. 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자가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며 울부짖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한강철 대장님께, 제발, 용서를, 제가, 나, 집사람을 이혼하겠습니다. 예, 당장 이혼하고. 그 여자, 박소령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녹음기를 껐다. 준장님은 지금 아내를 버리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군을 버리시려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피의자 이민준 씨는 금일부로 직위 해제되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합니다. 한강철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민준 준장이 조사실에서 아내와 이혼하겠다며 매달렸다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부관인 이 대령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님, 이민준 준장은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명예 전역 선에서 덮는 것이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덮어. 한강철이 나직하게 되물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대령, 썩은 팔을 반창고 하나 붙여서 치유할 수 있나? 아니, 팔 전체를 잘라내야지. 그래야 몸이 살아. 그는 창밖의 드넓은 계룡대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내 딸이 당한 모욕은 이 거대한 부패의 신호탄이었을 뿐이야. 저놈은 군복을 입은 도둑놈이었고 병사들을 산호비로 부린 양치기였어. 한강철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최고 수위로 회부하게. 그리고 수사자료 일체. 단 하나의 혐의도 빼놓지 말고 민간 검찰로 이첩 준비하게. 대한민국 법이 저자를 심판하도록 만들게. 그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3스타 대장의 가장 차가운 결단이었다. 육군 본부 대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다. 육군 중앙징계위원회. 별 서너 개가 나란히 앉은 심사위원들 앞으로 이민준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어깨의 계급장은 빛을 잃었고 얼굴은 수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피징계자 이민준.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 위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민준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몰락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제 평생을 군에 바쳤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 아내의 잘못을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제발 한 번만 군복을 벗고 죽을 수 있게. 그는 마지막까지 명예로운 전역을 구걸했다. 위원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준비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육군 준장 이민준. 귀관은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하 병사를 사적 용무에 동원하였으며 군수 물자를 횡령하고 배우자의 심각한 비위 행위를 묵인 방조 나아가 동조함으로써 군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안 돼.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군 기강 회의의 정점이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이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전원일치로
육군 준장 이민준을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불명예 전역.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금일부로 피징계자의 군복을 벗기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예우와 연금을 박탈한다. 또한 위원회는 피징계자의 직권 남용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 검찰에 이첩할 것을 의결한다. 이민준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군 생활은, 그의 인생은 그렇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장났다.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민사법정. 피고석에는 박화영이, 원고석에는 한지훈 하사와 김상병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군 법무관이 배석하여 이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판사는 아르이 카페의 CCTV 영상을 대형 화면으로 재생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방청객들이 박화영이 한지훈의 얼굴에 커피를 뱉는 그 경악스러운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피고 박화영. 저 영상. 아니에요. 전현이 먼저 나를 모욕.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다. 정숙. 피고는 발언권을 얻었을 때만 말하시오. 이어서 한지훈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얼마면 되겠어? 응? 넉넉하게. 너 이 일이 커지면 내 아빠도 무사할 것 같아? 박화영은 비명을 질렀다. 꺼. 당장 꺼. 저건 함정이야. 판사는 차가운 눈으로 박화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박화영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명백히 훼손한 악의적인 폭행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뇌물 공여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박화영은 원고 한지훈 하사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원고 김상병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뭐라고? 1억 5천만 원. 박화영이 명품 가방 몇 개 값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판사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와 그 배우자 이민준이 공모한 군 물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이민준의 공동재산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을 가압류한다. 안 돼. 안 돼. 그 집은 안 돼. 내 집이야. 박화영은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그녀가 법원 청사 밖으로 끌려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YTN과 JTBC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박화영 씨,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심경이 어떠십니까? 남편. 이민준 준장의 불명예 전역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군 물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남동 자택이 가압류됐는데 앞으로 어디서 지내실 겁니까? 비키라고. 이 천박한 것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나. 박화영은 기자들을 밀치며 발악하다가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값비싼 명품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지고 완벽하게 관리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카메라는 바닥에 넘어져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악한 모습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서초동 법원 청사 앞 시멘트 바닥은 박화영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흙먼지 투성이가 된 모습,
값비싼 명품 옷이 찢어지고 머리채가 산발이 된 그 처참한 광경은 다음 날 대한민국 모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다. 비켜, 비키라고. 이 천박한 것들. 그녀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내뱉은 그 한마디는 그녀의 오만함을 증명하는 마지막 유언처럼 전국에 방송되었다. YTN과 JT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은 저녁 메인 뉴스의 첫 소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광화문 사옥 전광판에는 이민준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사진과 박화영이 바닥에 나뒹구는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 군부대 내 갑질 문화 성역 없이 척결. 3스타 딸에게 커피 뱉은 준장 부인 1억 5천 배상 판결 및 자택 가압류. 남편 이민준 준장 불명예 전역 및 형사 입건. 군인 연금 전액 박탈. 뉴스 앵커들은 냉정한 목소리로 사건을 논평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장성 가족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군 내부의 골마 터진 특권 의식과 병사들의 인권을 사적으로 유린해온 관행에 육군 대장, 즉 한강철 대장이 직접 성역 없는 수사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한지훈 하사가 3스타 대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적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식 고소 절차와 법적 대응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참군인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론은 불타올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은 분노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커피를 뱉어? 사극에서나 보던 짓을 21세기에 하네. 저런 것들은 평생 콩밥 먹여야 한다. 병사가 노예냐? 운전병의 개 산책? 이민준 저놈은 군복 입을 자격도 없다. 한지훈 하사 멋있다. 자기 아빠 백 안 쓰고 정면으로 박살냈네. 저게 진짜지. 1억 5천이 대수냐. 저것들 한남동 집이 얼만데. 형사 처벌까지 가서 징역 살아야 정의 구현이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한남동 자택은 이제 가압류 딱지가 붙어 오가지도 못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었다. 박화영은 당장 머무를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어울리던 상류층 부인들은 그녀의 번호를 수신 차단한 지 오래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화영이.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를 붙들고 그녀는 허름한 모텔방에서 절규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천박한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실감했다. 이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명예 전역 조치와 동시에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쳤다고 자부했던 군은 그에게 차가운 쇠창살이 박힌 구치소 독방을 내주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내가 법원 앞에서 구르는 뉴스를 보며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꼈다. 저 멍청하고 악독한 여자. 그는 아내를 원망했다. 모든 것이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군수품을 빼돌리도록 동조했던 자신의 죄는 까맣게 잊은 채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곧 다가올 형사 재판에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비참한 진흙탕 싸움뿐이었다. 그 시각 계룡대.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지훈 하사와 김상병은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사님. 식당에서 마주친 김상병이 이제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는 맑아진 눈으로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뉴스. 봤습니다. 아니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한지훈은 묵묵히 식판을 들고 그의 곁에 섰다. 끝난 것 아니다, 김상병. 예. 민사재판은 우리가 입은 모욕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저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아직 남았다. 형사재판. 나는 군인이다.
한지훈이 김상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도 군인이다. 우리는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군복을 입는다. 밥 먹자. 그리고 내일 훈련 준비 똑바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상병의 목소리는 그가 입대했던 그 어느 날보다도 우렁찼다. 그는 더 이상 박화영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고 그것을 지켜준 한지훈이라는 참군인을 존경하게 되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지켜낸 정의는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몇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민사재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거운 공기가 법정을 짓눌렀다. 오늘은 그들의 배상이 아닌 처벌을 결정하는 날이었다. 피고석에는 수의를 입은 이민준과 박화영이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초췌한 몰골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최종 논고를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이민준은 군 장성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물자를 사적으로 횡령하였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을 사적 노예처럼 부려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력적 갑질을 묵인 방조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예.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박화영은 배우자의 지위를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여 군 복지회관을 사적 공간처럼 이용하고 성실히 복무 중인 군인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에 적극 가담하고 반성은커녕 뇌물과 협박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예.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박화영이 징역 3년이라는 말에 하는 비명을 삼켰다.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은 비참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피고인 이민준은 강압적인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범행에 동조한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피고인 박화영은 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검사가 비웃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하사관의 얼굴에 커피를 뱉고 병사를 개 산책에 동원하려 합니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이민준과 박화영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이민준은 울먹이며 일어섰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 평생을 바친 군의 명예를 한 번만 선처를. 박화영은 그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오열했다.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봉을 잡았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피고인 이민준. 피고인은 군의 지휘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병사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병사들의 인격을 유린하였다. 또한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 피고인 이민준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징역 3년. 실형이었다. 이민준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장은 박화영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박화영. 피고인은 군인이 아님에도 군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하찮은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 타인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는 특수폭행에 준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다. 또한 횡령의 공범으로서 그 이익을 고스란히 누렸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박화영을 폭행 및 업무상 횡령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박화영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다. 재판장이 판결봉을 세차게 내리쳤다. 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교도관들이 즉시 피고석으로 다가와 쓰러진 박화영을 일으켜 세우고 넋이 나간 이민준의 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안 돼. 안 돼. 나는 억울해. 여보, 당신이 말해. 내가 아니잖아. 박화영의 절규가 법정을 울렸지만 이민준은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기력조차 없었다. 방청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지윤과 김상병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환호가 아닌 그저 무거운 안도감이 감돌았다. 법원 청사를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김상병. 예, 한하사님. 끝났다. 김상병은 한지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 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윤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해낸 거야, 김상병.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들을 심판한 거다. 김상병은 눈물을 닦고 한지윤을 향해 섰다. 그리고는 군에 입대해서 배운 가장 완벽하고 힘찬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한지윤도 그를 마주보고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받았다. 그것은 계급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가장 깊은 존중의 표시였다. 썩어 빠진 권력의 사슬은 그렇게 완전히 끊어졌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몇 주가 지났다. 계룡대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던 부당한 지시들과 특권 의식들이 한지윤 하사 사건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 병사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간부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원칙을 지키려 애썼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선 한지윤 하사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육군 본부 대강당. 육군의 주요 장성들과 수백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연단에는 육군 대장 한강철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은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운 영웅을 위한 표창 수여식이었다. 육군 하사 한지윤. 한강철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지윤 하사가 단상으로 절도 있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전투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그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아버지이자 자신의 지휘관인 한강철 대장 앞에 섰다. 충성. 한강철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선배로서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뜨거운 자랑스러움이었다. 그는 옆에 부관이 들고 온 표창장과 훈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그 내용을 천천히 힘주어 읽어내려갔다. 표창장. 육군 하사 한지윤. 상기 군인은 자신의 안위보다 군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배경이나 신분을 이용한 사적 복수가 아닌 투철한 군인 정신과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로 군 내부의 썩어버린 부조리를 척결하고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드높였다. 특히 계급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증명하였다. 예. 전 장병의 귀감이 되었기에 참군인 표창을 수여함. 한강철 대장은 직접 딸아이의 가슴에 그 빛나는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아버지와 딸이 아니었다. 육군 대장과 육군 하사. 그들은 오직 군인 대 군인으로서 가장 완벽한 경례를 나누었다. 한지훈의 눈에는 그날 카페에서 흘러내리던 커피 자국 대신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강철은 그런 딸의 모습을, 아니, 그런 한지훈 하사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부대 연병장. 한지훈 하사가 신병들의 각계 전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거기, 자세 똑바로, 고개 들지 마. 그때 저 멀리서 말끔한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한 하사님. 한지훈이 돌아보았다. 김상병, 아니, 이제는 김민준 씨가 된 그였다. 그는 오늘부로 만기 전역을 신고하러 온 참이었다. 신고합니다. 병장 김민준은 금일부로 전역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한지훈은 그에게 경례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고했다, 김병장. 아니, 김민준 씨. 전부 하사님 덕분입니다. 하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평생 그날의 기억 속에서 노예처럼 살았을 겁니다. 아니,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다. 잊지 마라. 내 존엄성은 그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거다. 그게 군대든 사회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주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이 땅의 그 어떤 청년보다도 굳건하고 당당했다. 한지훈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훈련 중인 신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자, 훈련 계속한다. 엎드려. 계룡대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그 푸른 하늘 아래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한지훈 하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은 불명예스럽게 떨어진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고 더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의 무게였다.